안녕하세요. 나지막에 읽는 밤입니다. 오늘도 들려드릴 이야기는 도시의 데이지 꽃들입니다. 외로운 농부와 그가 다시 만나게 된 가족의 이야기, 데이지 꽃처럼 순수한 아이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삶의 쓸쓸함 속에서도 피어나는 작은 희망, 따뜻하고 잔잔한 여운을 전해드릴 이야기예요. 그럼 천천히 시작해 볼게요. 발렌타인 쉽터는 딜버리에서 가장 부유한 농부 중 한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모두 그를 불쌍히 여겼다. 그가 동정을 원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그는 세상에서 너무나 외롭고 쓸쓸해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를 불쌍히 여겼다. 그를 사랑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굳이 꼽자면 벽난로 옆에서 잠을 자던 커다란 고양이 하나뿐이었다. 하지만 그 고양이조차도 자기 구석만 방해받지 않는다면 주인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매일 아침 쉽터는 집 밖을 나가 자신의 땅을 둘러보고 일꾼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는 낡고 칙칙한 큰 거실로 돌아와 겨울이면 벽난로 앞에서 여름이면 현관에 앉아 파이프를 피웠다. 일요일마다 그는 벽에 걸린 가장 좋은 모자와 선반이 붉은 기도서를 챙겨 교회로 향했다. 하지만 가는 길에도 돌아오는 길에도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았다. 심지어 아이들조차 그를 보면 멀찌감치 피해갔다. 딜버리 농장의 문턱을 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임차인들이 집세를 내려올 때나 일꾼들이 품삯을 받으러 들어올 때를 빼면 아무도 찾지 않았다. 쉽턴 자신도 집을 떠나는 일은 드물었다. 떠난다 해도 이웃 마을의 장터에 잠깐 다녀오는 정도였고 저녁이면 더 우울한 얼굴로 돌아오곤 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저녁 그의 하녀 베티는 깜짝 놀랄 소식을 듣게 되었다. 주인이 파이프를 문채 부엌으로 불쑥 들어와 말했다. 베티, 내일 런던에 간다. 아마 보름쯤 집을 비울 거다. 베티는 입을 크게 벌렸다. 런던이라니요. 주인님, 거긴 너무 먼 곳 아닙니까? 나도 안다, 베티. 매일 저녁 6시엔 꼭 문을 잠그고 누구도 문턱을 넘기지 마라. 베티는 놀라 대답을 하지 못한 채 앞치마만 매만졌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나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그럼 주인님, 좋은 셔츠를 챙기셔야겠네요. 얼른 풀도 먹이고 준비해야겠어요. 농부 쉽터는 대답하지 않은 채 방을 나갔다. 베티는 혼잣말을 했다. 분명 잘못 들은 거야. 내일 아침이면 마음을 바꾸실 거야. 그러나 그는 변하지 않았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마차가 문 앞에 준비되었고 낡은 여행용 가방이 실렸다. 늙은 농부는 마차에 올라타고 힘 닿는 대로 달리는 늙은 말과 함께 길을 나섰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잘 닦인 길 위로 마차는 매끄럽게 달렸고 그의 기분은 평소보다도 나아 보였다. 그러나 기차에 오르자 마음은 달라졌다. 평생 한 번도 타본 적 없는 속도에 그는 천역에서 내려 딜버리로 돌아가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런던에 가야 하는 이유가 있었기에 그 충동을 억누르고 마침내 거대한 도시 런던에 도착했다. 그는 가방을 찾으려 했지만 다른 사람이 들고 가는 바람에 한참을 헤맨 끝에야 되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마차를 타고 이슬링턴으로 향했다. 마차에서 내린 그는 한 소년을 만나 짐을 들어달라고 부탁했다. 소년은 기꺼이 짐을 들고 그가 향하던 작은 골목까지 안내했다. 어느 집입니까? 소년이 크라운로에 다다르자 물었다. 농부 쉽터는 걸음을 멈추고 조끼 안쪽에서 안경을 꺼내 코에 걸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낡은 가죽 수첩을 꺼내 펼쳤다. 수첩 안에는 영수증, 농장 장부와 각종 청구서가 들어있었다.
그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넘기다가 묶여있는 편지 2통을 꺼냈다. 하나는 떨리는 손글씨라 읽기 어려웠고 다른 하나는 검은 상장 테두리가 둘러져 있었다. 그는 편지를 확인한 뒤 다시 접어넣고 소년에게 말했다. 5번 집이야. 하지만 먼저 숙소를 찾아야겠구나. 짐을 맡길 때가 있어야지. 소년은 웃으며 대답했다. 5번 집 바로 옆에 하숙집이 있어요? 아주 잘 됐구나. 농부는 손뼉을 치며 혼잣말했다. 이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볼 수 있겠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확인해야지. 그는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연 건 어린 소녀였다. 시골 바람을 쐬어 얼굴이 발그레했더라면 더없이 예쁜 아이였을 것이다. 쉽터는 그렇게 생각하며 소녀가 정중히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것을 보았다. 여기 하숙을 구할 수 있나? 그는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네, 손님. 나한테 맞는 방이 있겠나?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계시니? 주인 어른 말이야. 네, 계세요. 들어오시겠습니까? 그는 소년에게 말했다. 짐 내려라. 자, 6펜스다. 터무니없는 요금이군. 우리 고향에선 너보다 큰 애가 하루 종일 일해도 이 돈 못 받는다. 런던은 도둑과 바보들로 가득한 곳이야. 도둑은 바보를 속이고 바보는 도둑에게 속아 넘어가지. 그는 투덜거리며 계단을 올랐다. 소녀가 열어주는 문 앞에서 멈추었다. 여기서 그는 자신의 이름을 문 밖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 방 안으로는 스미스라는 이름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검은 옷을 입고 과부 모자를 쓴 중년 여인이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그 옆에는 언니보다 조금 어린 소녀가 종이 도안을 오리고 있었고 바닥에는 9살쯤 된 소년이 깔개 위에 누워 잠들어 있었다. 방은 구석구석 깔끔했지만 가구는 몹시 소박했다. 농부는 방 안을 샅샅이 훑어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사치라고는 없구먼.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방을 구하려는데 있습니까? 과부가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아래층에 작은 응접실도 쓰실 수 있어요. 다만 저는 이 집의 꼭대기 층만 임대했을 뿐입니다. 방 하나면 충분하지. 그런데 식사도 같이 할 수 있나? 글쎄요. 보통은 하숙인과 식사를 같이 하진 않지만 그는 말을 끊으며 대답했다. 식사까지 같이 못하면 방은 안 얻겠소. 난 런던에 돈 쓰러 온 게 아니오. 과부는 잠시 망설였다. 돈이 절실했고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새를 놓을 수 없을지도 몰랐다. 낯선 노인이 괴팍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덜 까다로울 수도 있었다. 바닥에 누워있는 병약한 아들을 잠시 바라본 그녀는 결국 마음을 굳혔다. 스미스 씨는 방에 만족했다. 그는 흥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가격이 괜찮다고 생각했다. 짐을 풀고 서둘러 베티가 다려준 셔츠를 서랍에 정리했다. 그리고는 가죽 수첩 속 편지를 다시 꺼내 읽기 시작했다. 그가 꺼내든 첫 번째 편지는 떨리는 손글씨로 쓰여 있어 읽기조차 힘들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 제게 힘과 건강이 있었다면 아버지께 찾아가 용서를 빌었을 겁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몇 마디는 죽어가는 아들의 기도입니다. 제가 시골이 싫다고 아버지를 떠난 건 잘못이었습니다. 혼자 계신 아버지를 두고 떠난 건 더 큰 잘못이었습니다. 발이 살아 있었다면 저보다 더 나은 아들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시길 빕니다. 아버지, 이 편지를 받으실 때는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연민과 사랑이 남아있다면 마지막으로 저에게 와주십시오. 제 아내와 아이넷은
아무런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 제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무력함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제발 마지막으로 오셔서 용서해 주십시오. 펜은 그 자리에서 멈추었고 잉크 얼룩만 남았다. 그러나 힘겹게 다시 펜을 들어 짧게 덧붙였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셔서 죽어가는 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앨런 십턴. 그러나 아버지는 가지 않았다. 그 다음 편지는 과부가 보낸 것이었다. 존경하는 분께 제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 마지막으로 한 말은 아버지가 오실까 였습니다. 그는 끝까지 아버지를 만나길 바랐습니다. 많이 고통스러워했지만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저 역시 언젠가 이별이 없는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슬링턴 크라운로 5번지 꼭대기층으로 이사했습니다. 방 하나는 비워두었으니 하숙인을 드릴 생각입니다. 바느질로 생계를 이어가며 아이 셋을 부양하려 합니다. 큰아들 앨런은 바다로 떠났습니다. 부디 제 남편이 아버지의 온전한 용서를 받았기를 소망합니다. 앨런 십턴 드림. 이 편지는 1년 전의 것이었다. 십턴은 그 아래에 이렇게 적어두었다. 위선자들, 내가 도시 사람들을 잘 안다고 생각했겠지. 그런데 왜 그는 다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걸까? 왜 그는 지금 이 집에 와서 스미스라는 이름으로 숨어 있는 걸까? 왜 1년이 지나서야 가족을 찾아온 걸까? 그건 외로움 때문이었다. 투박하고 거칠어 보이는 겉모습 뒤에 사실 그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누군가 자신을 사랑해주고 늙은 나를 함께해줄 사람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결국 농장을 떠나 큰 도시에 올라왔다. 아들의 가족을 직접 확인해보고 아이들 중 하나를 입양하려 했다. 그러나 도시 아이들은 속임수에 능하다고 믿었기에 정체를 숨기고 몰래 지켜보려 한 것이다. 그때 어린 딸 엘렌이 속삭였다. 엄마, 저 낯선 아저씨가 정말 우리랑 하루 종일 같이 지내는 거예요? 끔찍해요. 쉿, 엘렌. 그런 생각 말고 우리가 얻게 될 돈을 생각하렴. 그 돈으로 모리스를 도울 수 있잖니. 불쌍한 아이. 얼마나 창백해 보이는지. 제닛이 중얼거렸다. 아빠랑 똑같아 보여요. 엘렌은 언니에게 급히 속삭였다. 제닛, 그런 말 하지 마. 엄마가 아파해. 제닛은 얼른 고개를 들어 말했다. 엄마,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모리스는 예전보다 나아진 거죠? 오늘은 얼굴에 핏기도 돌았고 어제보다 덜 피곤해했잖아요. 형 앨런이 돌아올 땐 분명 건강해질 거예요. 어머니는 손을 멈추고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내 착한 딸아. 네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알아. 네가 동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알지. 너희 둘이 도와주니 정말 큰 힘이 된다. 하나님 뜻이라면 분명 좋아지겠지. 하지만 많은 보살핌이 필요하단다. 내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모리스를 시골로 보냈을 텐데 그 맑은 공기라면 금세 나아질 텐데. 제닛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엄마, 저도 엄마의 고향을 보고 싶어요. 담쟁이가 감싼 집도, 할머니가 가르치시던 학교도, 교회랑 초록, 들판이랑 언덕도. 쉿, 제닛, 저기 낯선 아저씨 들어오신다. 스미스 씨가 들어왔다. 목을 가다듬고 넥타이를 고쳐 맨 뒤 다리를 꼬고 앉아 아이들을 둘러보았다.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나? 부인? 십턴이라고 합니다. 스미스 씨. 아니요. 아이들은 집에서 저를 돕습니다. 도시 아이들이란 게 별 도움 안 되지. 멋부리는 옷이나 생각하거든. 돈은 버나?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식이 더 있소?
큰아들 하나는 바다에 나가 있습니다. 바다에? 가출한 건가? 아니에요. 엘렌과 제닛이 동시에 외쳤다. 좋은 기회가 생겨서 간 거예요. 엄마에게 짐이 되기 싫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당당하게 말했다. 네, 제 아들 앨런은 좋은 아들입니다. 앨런이라 했소? 왜 그런 이름을 지었지? 남편의 이름이었으니까요. 엘렌은 낯선 노인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구는 걸 보았다. 그가 사실은 마음씨가 따뜻한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때 모리스가 잠에서 깨어 어리둥절한 눈으로 낯선 이를 바라보았다. 제닛이 곁으로 달려가 속삭였다. 모리스는 눈을 비비며 낯선 이를 뚫어지게 보았다. 스미스 씨가 중얼거렸다. 별 볼 일 없는 아이로구먼. 어머니가 다급히 대답했다. 많이 아팠던 아이예요. 의사비도 들었겠군. 네, 어서 낫거라. 얘야, 아픈 애들은 돈만 많이 든단다. 모리스가 속삭였다. 이상한 아저씨네. 엘렌은 동생의 손을 잡고 방을 나갔다. 스미스 씨는 다시 안경을 쓰고 신문을 꺼내 침묵에 잠겼다. 잠시 뒤 아이들이 모여들자 그가 물었다. 얘들아, 이야기 좋아하니? 네, 정말 좋아해요. 아이들의 얼굴이 환해졌다. 모리스마저도 창백한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니? 시골 얘기해주세요. 그건 잘 알지. 누구보다도 말이야. 그는 어린 시절 시골에서의 기쁨을 길게 이야기했다. 아이들은 마치 요정 이야기라도 듣는 듯 귀 기울였다. 제닛이 속삭였다. 아버지도 우리한테 그런 이야기 자주 해주셨어요. 그랬니? 네 아버지가 시골을 사랑했니? 네. 하지만 도시가 좋을 거라 생각해 떠났죠. 그런데 나중엔 잘못했다고 하셨어요. 늘 시골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아버지가 틀린 일을 한 적은 없다고 믿어요. 심니? 스미스 씨는 갑자기 기침을 하며 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모리스에게로 향했다. 불빛에 비친 아이의 얼굴을 보자 그는 움찔하며 중얼거렸다. 앨런? 내 아들. 그날 밤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다. 모리스는 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다. 사랑하는 하나님, 엄마와 엘렌과 제닛을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바다 위에 있는 앨런 형도 지켜주셔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또 할아버지도 축복해 주세요. 이제 늙으신 그분을 돌봐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스미스 씨는 아이의 기도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갑자기 눈가를 훔치고 목을 가다듬으며 다리를 꼬았다. 풀었다. 그리고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홀로 방 안에서 흐느꼈다. 앨런, 내 아들아,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왜 나를 떠나 내 마음을 이렇게 부수었니? 하지만 내 아이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다니. 오, 너무 늦었구나. 살아있을 때 내 용서를 주었더라면 행복했을 텐데 지금은 아무 소용이 없구나. 며칠이 흘러 그는 가족의 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아이들에게 다정했고 다만 말투가 거칠 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늘 과부 엘렌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엘렌은 아이들에게 말했다. 스미스 씨가 우리에게 친절하시니 다행이야. 이상한 분이긴 하지만 그날 밤 딸 엘렌이 속삭였다. 엄마, 저 아저씨가 좋아요. 우리한테 잘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엄마, 가끔 저를 보실 때 눈에 눈물이 가득 차 있거든요. 남자가 우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아빠는 절대 울지 않으셨는데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마 알지 못할 무슨 사연이 있는 분일 거야. 그 무렵 모리스는 다시 앓기 시작했다. 의사도 속수무책이었다. 엘렌은 밤마다 아이 곁에서 울며 기도했다. 스미스 씨는 그 모습을 보고도
말없이 방을 나가곤 했다. 그러나 몰래 약을 구해오기도 하고 아이에게 좋은 음식을 사다 주기도 했다. 어느 저녁 아이들이 다시 말했다. 시골 얘기해주세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곡식밭을 봐야지. 황금빛 이삭들이 바람에 일렁이고 사람들이 낫으로 베어 단을 묶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지. 제닛이 물었다. 그럼 꽃들은요? 아빠가 꽃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씁쓸하게 말했다. 도시에서 꽃이라니. 불쌍한 애들아. 너희는 진짜 꽃이 뭔지 모른단다. 시골엔 프림로즈, 제비꽃, 장미, 인동덩굴, 양귀비. 정말 많지.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다. 그는 두 소녀와 함께 교회에 갔다. 예배가 끝난 뒤 제닛은 늦게 돌아왔다. 그녀의 손에는 한 줌의 데이지 꽃이 들려 있었다. 여기요. 도시에도 꽃이 있어요. 어디서 땄니? 아빠 묘지에서요. 스미스 씨는 꽃을 받아들고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엄마는 우리가 데이지꽃 같다고 하셨어요. 제닛이 수줍게 말했다. 어머니가 대신 대답했다. 제가 슬플 때마다 아이들은 태양을 향해 고개 드는 데이지처럼 제 마음을 밝히거든요. 스미스 씨는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말했다. 런던에 와서 많은 걸 배웠지만 이렇게 순수한 꽃이 있을 줄은 몰랐구나. 잠시 후 그는 심각한 얼굴로 과부에게 물었다. 부인? 내가 여기서 한 달 지냈지? 네, 맞습니다. 내일 고향으로 돌아가야겠소. 난 외로운 늙은이요. 하지만 이곳에서 꽃을 발견했소. 난 그 꽃을 데려가고 싶소. 제닛이 천진하게 대답했다. 제가 내일 데이지를 캐다 드릴게요. 그는 제닛을 안으며 말했다. 아니, 아가야, 네가 그 꽃이다. 나와 함께 시골로 가자. 내 딸이 되어주렴. 제닛은 엄마 품으로 달려와 울었다. 아니에요. 전 엄마랑 떨어질 수 없어요. 노인은 한숨을 쉬며 다른 아이들을 돌아봤다. 그럼 엘렌이라도? 엘렌은 두려움에 엄마에게 매달렸다. 싫어요. 과부는 단호하게 말했다. 안 됩니다. 제 아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이들입니다. 제가 지켜야 해요. 노인은 중얼거렸다. 그럼 난 외로운 채로 죽겠구나. 과부는 잠시 모리스를 바라보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아니에요. 혹시 모리스를 데려가 주시겠어요? 이 아이는 여기선 죽어갈 겁니다. 하지만 시골 공기라면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세일러 복장을 한 소년이 들어섰다. 앨런, 내 아들. 과부는 소리쳤다. 노인은 소년을 보자마자 머리를 감싸쥐고 방을 나갔다. 곧 돌아온 그는 아이의 곁으로 다가갔다. 앨런, 내 아들. 소년은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보았다. 엄마, 이분이 누구세요? 과부는 눈물 속에서 대답했다. 네 아버지가 늘 기다리던 분. 네 할아버지시란다. 노인은 울먹이며 말했다. 내가 바로 네가 기도해온 그 할아버지다. 엘렌, 내 아들 앨런의 아내여. 날 용서해다오. 이제 네 아버지가 되겠다. 엘렌은 무릎을 꿇고 그의 손을 붙잡았다. 남편은 늘 아버님이 오실 거라 했어요. 이제 용서해 주신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시길 빈다. 이제 넌 내 딸이다. 그리고 아이들은 내 손주다. 앨런은 바다 생활을 접고 내 큰아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 집은 넓다. 다 함께 가자. 제니스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네, 할아버지. 소년 앨런도 당당하게 말했다. 할아버지, 제가 농사일을 배우면 되겠죠? 우리 모두 시골에서 함께 살고 싶어요. 며칠 뒤 그들은 모두 딜버리의 낡은 농가에 정착했다. 하녀 베티는 기쁨과 놀라움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모리스의 뺨에는 혈색이 돌아왔고
두 소녀는 들판과 숲을 누비며 꽃을 꺾어왔다. 그러나 할아버지에게는 세상 어떤 꽃도 그보다 더 소중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 가장 아름다운 꽃은 언제나 도시의 데이지 꽃들, 곧 그의 손주들이었다. 이렇게 도시의 데이지 꽃들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쓸쓸했던 한 사람의 삶이 사랑과 가족으로 다시 채워지는 듯하네요. 작은 꽃처럼 빛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